섹션 1 부가가치세법 총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흔히 물건이라고 그러고요. 유통이라고 그러면 도매, 소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특징 및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를 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그 조세는 국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전부 국세로 쓰지는 않고요. 일부는 이제 지방세로 과세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세의 반대는 지방세입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낼 때 납세자하고 납부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담세자, 부담을 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납세자하고 담세자, 납세자와 담세자 이 두 개가, 담세자는 부담하는 자요, 같은 걸 직접세라고 그러고요. 다르면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납세는 사업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 하면 모든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일반 소비세의 반대는 개별 소비세입니다. 정해놓은 것만,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거, 거기에 대한 것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다단계라 하면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 걸치는 단계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뜻으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단계는 이제 제조, 도매, 소매 이렇게 흔히 말하고요. 그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전단계 세액 공제법.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전단계 세액을 공제, 빼는 걸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차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매출이라고 그러고 사올 때를 매입이라고 합니다. 매출에 붙은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요. 매입에 붙은 세금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출의 전 단계는 뭘까요?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입니다.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이 매입세액을 전단계 세액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단계 세액.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이 방법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부가가치세는 이제 물세입니다.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부양가족, 각종 의료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고려되는 세금은 이제 인세라고 그러고요. 인세 대표적인 건 이제 소득세가 있죠. 일곱 번째, 소비주고 과세 원칙. 국가와 국가 사이에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소비주고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주고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요, 영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 하지만 수입은 우리나라 부가세 10%로 과세하고 있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으므로. 여덟 번째,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0%니까 이 0%를 하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도 있어요, 여러분. 즉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 그 나라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국제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예세율을 적용하니까 수출을 촉진하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 주므로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자들 투자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함으로 근거 과세가 확립됩니다. 이런 거 이제 장점이라고 그래요. 부가세의 장점. 만큼. 하지만 물건에 과세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물건에 과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과세도 단일세 10%, 국내에서 소비할 때, 그 다음에 수출은 0% 이렇게 단일세를 적용하므로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를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면세라고 합니다. 2번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와 재화의 수입 거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거래, 용역의 공급 거래, 재화의 수입 거래가 과세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수표, 어음 등의 화폐, 대용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맞지만 이들은 이 재화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말은 가격이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 즉 가격이 없는 것, 즉 공기라든가 약수물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 재화에 해당이 되는 물건 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이제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자연력으로 구분합니다. 권리는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용역. 재산 외에,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용역 이코르 서비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건설업부터 쭉 써져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거래라고 그랬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의 공급 범위,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대금을 나누어서 이제 받기로 하고 판매하는 건데, 앞에 할부 판매는 1년 이내, 뒤에 장기라고 나온 건 1년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그 밖에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이게 재화의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 다음에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래서 경매는 흔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공급의 특례. 두 번째, 재화 공급의 특례를 다른 말로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즉, 간주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봄. 공급으로 봄 이런 뜻이고요. 간주하고 유사한 말, 의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 공급은 아닌데 이제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재화의 간주 공급, 공급 의제라고 하고, 다음에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 제한가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가 공급은 사업과 관련해서 회사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걸 말하지는 않고요. 이 간주 공급에서는 아래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공급으로 봅니다. 첫 번째,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세 번째,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이를 이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세 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올 때 공제해 주죠. 또는 환급. 그 이유는 그 물건을 팔겠다. 즉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재화라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판매 목적으로 했을 때 공제 환급해 주기로 했으므로 이를 이제 사업과 관련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국가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팔아서 이제 세금을 낸다는 전제 조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판 걸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받았는데 이걸 팔지 않고 개인적 공급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그냥 줬을 때 또는 이게 저가로 줬을 때 그런 경우 그 차액 이런 거는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내야 된다. 원래 팔겠다고 해서 팔아서 이제 부가세 내겠다고 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가 공급에 있는 세계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업시 잔존 제한은 공제 받아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야 되는데 폐업을 했을 때 그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거는 최종 그 사업자가 소비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공급으로 봄.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즉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재화를 담보로 많이 제공하거든요. 저당권 설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양도하는 것. 사업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양도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전체를 다 양도했을 때 그럴 때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거는 만약에 공급으로 본다면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파는 쪽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사는 쪽은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겠죠. 양수 받을 때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양도인한테 세금을 받아서 양수인한테 줘야 되므로 일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공급을 보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를 물납하는 거는요. 세금은 낼 때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세금 낸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고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화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로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거 판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이전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 신탁재산 이렇게 신탁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갖다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귀속이 되어도 그 수탁자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은 수익자한테 줘요. 수익자는 위탁자가 맡긴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이제 넘어가게 보이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탁자는 소유권 이전 받았지만 그 위탁자가 정한 수익자한테 수수료 받고 운용을 해서 그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물을 제공하거나 실선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용역 공급의 범위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거. 부담하지 않아야 돼요. 부담을 한다면 앞에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화 공급의 특례가 있듯이 용역 공급도 특례가 있는데요. 용역은 서비스업이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화 공급의 특례하고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에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가 필요해요. 재화라면 공급으로 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거나 그 다음에 사업상께 증여했을 때 공급으로 보는데 용역은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제공이 끝나면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끝나면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죠. 즉 자동차 그 공업사 하시는 분이 카센터 하시는 분이 무료로 차를 고쳐주거나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이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거나 이런 거는 그 서비스 제공이 끝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재화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재화 같은 경우라면 얘를 공급으로 보는데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형광펜 보이죠?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자기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하고 아는 사람.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는 이건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이제 공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서 쓰고 꼬박꼬박 이렇게 임대로 내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공급으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 기적의 팁에 있는 것도 나와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재화를 공급할 때, 또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부수되는 게 있어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에. 하나는 주된 거래에서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주된 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주된 거래에서 혹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있었다면 그 부수되는 재화 용역은 그 거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된 재화 용역이 과세일 경우라면 과세를 하고 면세일 경우라면 면세합니다. 즉 가전제품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가 보증수리 AS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AS가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 얘네들도 해당되는 가전제품 자동차가 과세면 과세로 면세는 면세로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부수되는 재화 용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만약에 부수되는 저하 용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주된 사업이 과세일 경우에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이 있다면 과세 처리하고, 부수되는 저하 용역이 과세이면 과세 처리하고, 주된 사업이 과세일 경우입니다. 회사의 사업은 과세 사업인데 그 부수되는 저하 용역이 있는데 이게 과세 물건이면 과세하고 면세 물건이면 면세, 이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사업은 면세예요. 면세인데 그 면세 사업에 쓰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데, 그런 경우 주된 사업이 면세일 경우에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그게 과세 물건이든 면세 물건이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면세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업에 쓰는 부수되는 재화 용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발적, 일시적으로 처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이 과세 물건이면 과세 처리, 면세 물건 면세 처리하라는 말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면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면세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이 과세든 면세든 그 물건이 과세 물건이든 면세 물건이든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면세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이제 나오죠. 은행은 면세업이거든요. 은행에서 각종 물건을 뭐 실어 나르거나 현금 수송도 하고 뭐 그래서 트럭을 샀어요. 이게 트럭은 여러분 과세 물건인 거 아시죠? 예, 샀는데 이걸 처분할 때, 우발적 일시적으로 처분할 때, 그럴 때 얘가 과세든 면세든 따지지 않고 면세 처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을 쓰다가 처분할 때는 무조건 면세 처리하고, 과세 사업이 주된 사업인 회사가 부수되는 저하나 용역을 처분할 때는 그 물건이 과세면 과세로, 면세면 면세로 처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주된 사업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저하, 즉 이제 부산물, 작업 폐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추산물이 과세면 과세 처리하고 면세면 면세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통조림이 이제 과세 물건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이 과세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건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을 우리가 이제 수입이라고 그래요.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4번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있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납세 의무자. 사업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요건.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고용된 지에 있지 않아야 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되거나 연장이 아닌 별도의 것을 갖춰야 한다. 즉, 세 가지를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실체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 번째,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부가가치세는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가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것이므로 사업의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하다. 즉, 물건을 혹시 공급했다면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영리사업이든 비영리사업이든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해도 사업자로 본다. 그래서 납부해야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분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해서 파는 사업자고요. 면세사업자는 그 파는 재화나 용역이 면제받았을 때 부가세, 그런 경우 면세사업자라고 그럽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과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일반 과세자는 개인 법인이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됩니다.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한테 물건 팔 때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한테 팔 때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오른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4,800만 원 미만일 때,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면 이분들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말해요. 전체 물건 판 거. 영수증만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를.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를. 근데 4,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400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영수증 소비자한테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된 물건을 파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단 소득세,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징빙도 달라요. 세금계산서의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세금이 면제됐으니까 부가세가. 그래서 계산서를 사업자한테 발급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개인, 법인 다 될 수 있어요. 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세에서,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또 세무세에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기적의 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 볼게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미달은 미만입니다. 이거 첫 번째 알아두셔야 돼. 자, 이 사업자들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단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 다음에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 매매업, 그다음에 업황 및 사업 구매를 고려한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사,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전기, 수도업,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시설,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전전년도 기준 복식 부기 의무자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를 해봤더니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또 배제됩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기간 먼저 볼게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면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래서 신고를 딱 한 번만 하게 되는데요. 신고는 딱 한 번 하지만 중간에 예정 부과를 합니다. 예정 부과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받는데 50%가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징수도 안 한다 이런 거죠. 예정 징수 안 한다고. 네, 그 다음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보겠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가 되는데 그 적용기간이 이렇게 돼요.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나오는데 매출세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그랬죠. 그 공급대가에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국내는 10%, 국외는 0%.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안 해요. 공급가액, 즉 부가세 뺀 금액에다가 10% 하거든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세액 쪽도 좀 다른데 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은 게 일반적인 이제 매입세액이 되는데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0.5%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 부가세 뺀 금액에다가 10%가 이제 매입세액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발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해주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어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또 없는 게 워낙에 세금을 조금 내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고 대손세액 공제도 안 해줍니다. 간이과세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일반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달일지라도 포기하고 일반 과세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포기한다면 다시 재적용 받으려면 3년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셔야 되고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히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불편하고 뭐 그러면 다른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해도 등록한 걸로 해줘요.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른 사업, 다른 세무서장 이게 나오죠.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데요. 다음의 경우가 바로 그 정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뭐 상호를 변경했을 때 쭉 나오죠. 법인은 대표자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그 다음에 6번 좀 중요 표시하고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을 때. 상속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밑에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하고 잠깐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은 대표자 변경되면 정정해 주면 돼요. 법인의 주인은 주주인데 근데 개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거는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폐업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증여받은 거죠. 증여받은 경우에는 폐업 사유입니다. 상속은 정정 사유라는 것도 잘 봐두시고 그다음 법인이 소멸되면 또 폐업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그래서 휴업을 잠깐 해야 되겠다, 폐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거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환급을 보겠습니다. 자, 과세기간 제1기하고 제2기로 구분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기, 2기가 없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 개시자와 폐업자죠. 신규 사업 개시자는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즉 내가 3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과세기간 1기에 해당이 되는데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된다는 말이고요. 폐업을 하게 됐는데 8월 30일 날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2기인데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지만 8월 30일 날 폐업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세 유형을 변경할 때, 즉 일반에서 간이로 가거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곳대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에 물건을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했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그 신고가 예정신고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권 기준으로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요. 별표. 시험 볼 때 우리 회사가 법인이니까 법인권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1기 법인 2번 신고해요. 1기하고 2기가 있다고 그랬죠. 과세기간이. 1기 기간에 2번 신고하는데 먼저 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1월부터 3월분입니다. 4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때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기 7월부터 9월 거까지를 10월 25일까지 10월 1일부터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분은 나머지 3개월 분이잖아요. 항상 확정은 나머지 3개월 분, 차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법인은 이렇게 4번을 해요. 1기하고 2기에 2번. 다만 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예정신고가 없어요. 개인은 예정신고 없고 예정고지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할 때 6개월분을 신고해요. 자,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 갑계획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 법인사업자, 이를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그래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이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래 법인은 4번 신고해야 되잖아요. 법인은 부가세 신고를 4번 해야 되는데 개인처럼 딱 2번만 합니다. 1기 1번, 2기 1번. 단 개인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정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하고 이렇게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법인들 예정 신고할 때 예정 고지를 합니다.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납부세액 50%를 내라고 고지를 해요. 다만 그때 세금을 받는데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에서 또 일반으로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재난,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50만 원 미만이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징수해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부터 해서 징수하는구나, 50%를 징수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정신고 하고 싶은 개인사업자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이게 50% 이제 납부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많은 걸 수도 있잖아요. 직전에 잘 됐지만 올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비교를 해요.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서 3분의 1의 공급가액이 미달된다면 예정신고하고 그것만 납부하라고, 또 조교 환급 받고 싶을 때도 예정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신고는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개인은 또 그리고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6개월분을 신고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 법인은 3개월치씩 신고하는 거고, 단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신고일이 조금 달라요. 폐업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신고한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8월 25일 날 폐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9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9월 25일 이 사이에 한다, 이런 거죠. 환급을 보겠습니다. 환급은 이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 환급을 해주는데요. 환급은 확정신고가 끝나고 나서 30일 내에 환급이 됩니다. 30일 내에 오시면 되겠고요.
근데 빨리 환급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를 조기 환급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그러지는 않고 다음에 해당이 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영세율 적용받는다는 거는 수출하고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는 막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이행 중이면 회사가 어려운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왕에 부가세 환급해 줄 거 빨리 환급해 주면 회사가 자금 압박에서 덜 시달리겠죠. 그래서 조기 환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기 환급은 빨리 환급해 주는 거니까 그 환급이 3개월치 환급이 있고 3개월간에 판 거, 그 다음에 한 달치에 대해서 환급도 되고요. 2달치 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면 주로 예정인데 예정 거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급은 일반 환급이 30일이라면 조기 환급은 15일 내에 되므로 환급 기간도 훨씬 더 단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반이잖아요. 15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세지 보겠습니다. 7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하냐?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로 관할 세무서로 하라고 돼 있어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라고 돼 있네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그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홈택스로 신고하고 있죠. 거기서 그냥 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직매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관, 관리만 하는 사치장 같은 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이 밑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씩 다 써져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건설, 운송, 부동산 매매업의 법인 개인 사업장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잘 외우셔야 돼요. 무인 자동 판매기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설치 안 했을 때는 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신고할 때 사업장 단위로 하라고 돼 있는데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으면 내가 한 3곳 있다 그러면 3곳 따로따로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럼 불편을 덜기 위해서 다음에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어요.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물론 신청하셔야 돼요. 20일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것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만 납부할 수 있는 거고 세금계산서라든가 신고는 다 따로따로예요.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번호 가지고 있고 납부만 한다. 주사업장은 이제 법인은 이제 본점, 지점 다 될 수 있고요. 개인은 주사무소가 주사업장 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을 써주셔야지 이곳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이것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도 하고 납부하고 싶을 때요. 한꺼번에 신고 납부 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거 신청을 하시면 주사업장 거 뺀 나머지 종사업장 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살아남겠죠. 그걸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하고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했다면 그때는 이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주사업장 거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제도는 납부하고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